이 천명을 이해할 때요. 동양은요. 그럼 우주의 프로그램이 뭐라는 거냐? 동양은 너무 쉽게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음양오행으로 모든 걸 설명합니다. 자, 예전 사람들이요. 관찰을 해보니까요. 자연이 일정하게 돌아가는데 추나추동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낮과 밤이랑 또 똑같아요. 그런데 이 추나추동에 담긴 메시지를 읽어보니까 이거예요. 봄은요. 만물을 낳아줘요. 자라게 해요. 여름에는요. 발산하게 해요. 자기 걸 다 표현하게 해요. 씨앗 안에 있던 정보를. 가을에는요. 알곡만 남기고 쭉정이는 쳐버려요. 결실을 맺게 해요. 쪼그라들게 해요. 겨울에는 쪼그라들미 극치에 이르러서 정보만 남아요. 씨앗 속에. 어떤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걸 읽어낸 겁니다. 자연이 만물을 이렇게 변화시키는 방식을 보니까 봄에는요. 보세요. 양기운, 발산하는 기운이 점점 커져가죠. 근데 여름처럼 뜨겁진 않아요. 봄은 따뜻하지. 은은하게 위로 자라다가 자람이 극치에 이르면 뜨거워요. 그러다가 서늘해지면서 쪼그라들기 시작합니다. 금기운, 가을이 와요. 쇠는 서늘하죠. 근데 지독히 찬 물을 생각하시면 된다. 마지막에는 아주 물로 쪼그라듭니다. 자, 이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이 봄하고 여름 비교하면요. 불은요. 기체죠. 아주 발산력이 큽니다. 고체가 조금씩 자라는 게 나무예요. 그래서 나무를 여기다 배당해 놓은 겁니다.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봄의 에너지는 은근히 자란다는 겁니다. 보세요.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다는 측면에서는 춘분과 추분이 같아요. 그런데 추분은 좀 더 쌀쌀하고 춘분은 양기가 지금 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따뜻합니다. 극치에 이르면 뜨겁고 이거는 불을 상징했고요. 그래서 이 서늘한 또 차가운 쇠를 만나면 쪼그라들죠. 위축되죠. 그래서 오히려요, 이때 여름 지나면 너무 에너지가 발산되다가 가을 기운 맞으면요, 머리가 이제 정돈이 돼요. 갑자기 정신이 좀 차려져요. 이때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라는 것도 이런 겁니다. 에너지가 너무 발산되다가 살짝 쪼그라드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가을 지나면 너무 쪼그라들어요. 추워요. 움직일 수가 없고 정보만 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이클이 씨앗에서 싹이 났다가 땅 위로 싹이 올라옵니다. 이쪽은 이쪽은 양이라면요. 낮과 밤의 길이로 보셔도 돼요. 밤과 낮이 똑같아요. 춘분, 추분은. 낮이 제일 길어집니다. 뜨거워져요. 나무는 꼭 불 모양으로 타오릅니다. 나무가 자라는 거 보시면. 옛날 분들은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을 보고 배후에 있는 질서를 본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질서가 물질만 이렇게 만들 거냐? 아닐 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도 이렇게 경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토 얘기하면 토는 뭐냐? 이 모든 플러스 마이너스의 균형이라는 겁니다. 이게 옛날 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알아서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또 맞아서 우연히 외우기가 쉬워요. 토는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만든 글자가 아닌데 어떻게 우연히 된 겁니다. 토는 음과 양의 딱 중간 형태의 어떤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잡아주는 에너지. 자, 이게 인간의 마음으로 가면요. 자, 목 기운은 자라고 낳고, 여름 기운은 치솟게 하는데 자라게 하고, 생장, 수장 그러죠. 가을엔 쪼그라들어서 결실을 맺게 하고, 이 기운 때 모든 게 결실을 맺고 쪼그라들어요. 마지막 씨앗만 남습니다. 응축돼가지고 감춰져요. 별도 이렇게 한 생의 주기가 있죠. 우주도 이러지 않을까요? 태어나서 자라다가 또 어느 일정 이상 역할을 다하면 또 쪼그라들어 사라지겠죠. 동양은 그렇게 봤어요. 동양의 개벽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요. 이때 개벽이에요. 천지가 다 쪼그라들었다가 다시 천지가 태어나요. 동양엔 애초에 조선시대 선비들은 다 개벽론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 빅뱅 이론 같은 게 선비들한테는 당연한 겁니다. 선비들 그 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자축인묘거든요. 자축인묘, 진사오, 미신유, 술해, 자. 자시에 하늘이 열린다는 건 우주가 다시 탄생한다는 겁니다. 축시에 땅이 열린다는 건 이제 별들이 생겨요. 인시에 생명체가 탄생한다는 건 이제 사람이 나온다는 건 생명체가 살기 시작해 우주에. 그렇게 자라다가 유술해 할 때 유에서 생명체가 먼저 사라져요. 우주에서. 술에 별들이 사라져요. 지구가. 땅이. 해에 하늘이 사라져요. 자시에 또 새 하늘이 열려요. 선비들 문집에는요. 요즘 그 빅뱅 이론 같은 게 그냥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도는 걸 한 개벽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시작된 게 한 개벽이죠. 한 개벽의 주기가 여기까지 갔다가 자축인묘, 진사오미를 다 거치고 또 사이클이 이제 변하는데 자축인묘가 별게 아니고 여기 이 에너지들을 쪼개서 나눈 거예요. 12개로 쪼개놓은 거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그래서 예전에는 1년도 자축인묘로 재고 뭡니까? 하루에 자시, 축시. 하루의 시간도 또 똑같이 자축인묘로 집니다. 자시가 뭐죠? 12시랑 1시. 그렇죠? 1시에서 3시는 축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든 시간을 그렇게 재고 우주의 공식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요걸 하나 보실래요? 똑같습니다. 요게 인간의 감정의 문제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인간의 마음도 우주의 공식대로 돌아가는 물건이기 때문에 좀 더 정밀한 기계일 뿐이지 마음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세요. 욕망이 모든 거에 근저에 있죠. 욕망은 뭉치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원하면 여러분 안에서 딱 그게 뭉쳐요. 그게 이제 어떻게 발산되냐면 보세요. 욕망이 충족되면 봄에 기뻐요. 충족이 더 많이 되면 즐거워져요. 에너지가 발산 쪽이죠. 자, 충족이 안 돼요. 분노해요. 아주 충족이 안 돼요. 여러분은 슬퍼집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나 우울증이요. 다 이 원인으로 욕구 불만으로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만 살아가는 건요. 사실은 짐승도 똑같아요. 사실 식물도 관찰해 보면 저 에너지가 저게 보여요. 물 잘 주고 태양 비춰주면 좋아하다가 물 안 주고 뭐 하면 확 쪼그라들어 버리죠. 생명력이 약해져 버리죠. 똑같은 식물도 있는 현상이고요. 동물한테도 똑같이 발견됩니다. 먹을 거 주고 뭐 해주고 잘해줬을 때 욕구를 만족시켜줬을 때랑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았을 때의 반응을 보면요. 동물도 똑같아요. 자, 요 정도 로고스, 제 진리를 드러낸 것만으로는 인간으로 잘 산다고 할 수 없다는 게 철학자들의 고민이었어요. 요 정도는 구현하기는 쉬워요. 인간이 욕망을 따르기는 쉬운데 근데 아주 쉬운 게 아닌 게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괴로우신 이유, 인간관계가 난 제일 힘들어할 때 저 욕망으로만 굴러간다면요. 오히려 쉽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간관계가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양심 때문에 힘드신 겁니다. 사실은. 더 나은 관계를 만들고 싶은데 안 되거든요. 그럼 더 낫다는 게 뭔지에 대한 감각이 이미 있으세요. 여러분은. 이대로 안 되니까 여러분이 좌절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도 그런 거죠. 잘해보고 싶은데 왜 안 되게 돼 있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철학을 통해서 쉬운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을 찾아서 한번 노력해보고 얘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드린 말씀이고 분명한 현실은 올바른 방법대로 접근 안 하면 잘 안 되게 돼 있다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인간의 에고의 마음은 호리피해. 이익은 좋아하고 손해는 싫어한다고 해서 이게 한비자가 한 말입니다. 호리피해로 돌아가는 건 아주 쉬워요. 이게 소화적인 효율성만 따지는 마음입니다. 나한테 효율적이냐만 봐요. 그래서 양심 따르면 여러분 혹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실까 봐 제가 이름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이건 대화적 효율성이에요. 효율적이지 않은 게 아니고요. 진짜 효율적인 건 양심이에요. 우주한테 효율적인 걸 찾는 거거든요. 지구 인류 전체에게, 우리나라에게, 우리 가정에게 효율적인 걸 찾는 겁니다. 예. 더 큰 효율성을 찾는 마음이에요. 이건 순수한 마음이고 호선오악이라고 합니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한다는데 선이 뭐냐면요. 모두가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악은요. 모두에게 고통스럽고 불리해지는 거예요. 자, 그 마음이 지금 이 양심인데 한번 봐보세요. 양심도 마찬가지로 오행의 법칙으로 예전 분들이 연구했습니다. 이 결과를 다 믿느냐 안 믿느냐가 아니라 지금 과학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예전 아주 레전드 연구원이 남겨놓은 논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에서 실험해 보시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자명한지 아닌지는. 과학적인 건요. 과학적인 이런 물질적인 얘기는 객관적인 실험이 됐다는 입증하기가 쉬운데 왜 이런 영적인 얘기는 이게 잘 보편화가 안 되고 어렵냐면요. 여러분이 각자 따로 실험하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영혼에서 실험이 안 되면요. 이거는 여러분은 영원히 지구인 99%가 다 맞다고 해도 여러분이 안에서 실험이 안 되면 못 받아들이는 게 영적 진리입니다. 영성지능이 개발되지 않은 한 스스로 납득을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 난 욕심의 공식만 와닿거든요. 양심의 공식이 잘 안 와닿으시면요. 끝내 판단을 못 하십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실험을 해보셔야만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립니다. 자, 보세요. 봄하고 가을의 차이는 뭘까요? 봄은요. 잡초도 잘 자라요. 모두를 살려주는 마음입니다. 에너지고. 자, 가을은요. 쭉정이는 쳐버리는 에너지예요. 숙살기라고 합니다. 아주 무서워요. 자, 그러니까 양심 중에 자, 보세요. 내가 당해서 싫은 거 남에게 하지 말자는 요 양심을 더 분석해 보면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랑의 에너지가 있고 내가 당해서 싫은 걸 남한테 하는 그런 행위는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단호한 금지의 정의가 있습니다. 벌써 두 에너지가 있다고요. 또 하나, 그건 반드시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름의 에너지가 있어요. 자, 겨울의 씨앗 속에 있던 정보는 언제 완벽하게 드러나죠? 여름에요. 발산력이 제일 크니까. 자, 완벽히 드러내야 됩니다. 그 양심은. 또 동시에 올바른 판단에 기초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선이 아닌데 열심히 드러내버리면 악만 열심히 한 게 되잖아요. 내가 하는 그 행위가 양심에 옳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자명한 판단이. 그리고 이 모든 게요. 토라는 건 뭐냐면 이게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실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요. 올해 봄 갔다고 이제 내년에 봄 안 올까 봐 걱정하시진 않죠. 또 와야 그게 맛이거든요. 양심도 이렇게 성실해서 이니에지 신 중에 신은요. 남을 잘 믿는다가 아닙니다. 남에게 믿음을 준다는 뜻이에요. 이니에지를 가지고 남한테 믿음을 줄 수 있을 때 여러분 이니에지 신이 갖춰졌다고 합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당해서 싫은 일을 남한테 자명한 판단, 이게 옳다는 선이라는 판단 속에서 매일매일 실천하실 때 여러분이 인간의 길을 닫고 계신 거고요. 영성지능이 개발되고 계시는 거고 진짜 인간다운 인간이 되시는 거고 동시에 이제 이런 자연의 질서를 여러분 몸을 통해서 표현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의미를 한번 이해해 보시면 공식에 의거하지 않고 어떻게 정신과 물질이 융합이 되고 어떻게 우리 삶이 더 수준 높아지겠습니까? 경영이 안 돼요. 진리가 아닌 걸 가지고 경영을 하시면 더 엉망이 돼요. 안 하니만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요 조심스럽게 한번 실험해 보시라는 걸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 실험하는 방법도 제가 말씀드릴 텐데요. 자, 좀 간단하게 이제 요거 한번 보시면, 자, 우리 조상들이 500년간 조선을 경영할 때 이니에지 신을요 우리 서울에다 다 박아놨습니다. 자, 동쪽, 해 뜨는 동쪽이 봄을 상징하거든요. 뭘 했죠? 흥인지문. 사랑을 흥기시키는 문. 이 모든 것 중에 사랑이 제일 중요해서 갈지자 하나를 더 넣는 겁니다. 갈지자가 원래 풀이 자라는 모양이에요. 정말 마음 백성들이 잘 살으라는 마음으로 써놓은 겁니다. 흥인지문. 정도전 이름을 붙였어요. 서쪽은요. 정의를 돈독히 하라 돈이문. 남쪽은요. 예절을 숭상하라 숭례문. 근데 북쪽에만 지혜지자를 안 쓰고 숙청문이라고 했어요. 숙청문, 숙정문. 최근에 이제 그 개방된 데 있잖아요. 거긴 닫아두고 잘 쓰지도 않았어요. 거기 열어두면 북쪽에서 찬바람 들어오면 한양의 여인들이 음탕해진다고 이상한 논리를 대면서 문 닫아놓고 잘 쓰지도 않았어요. 그 지혜지자도 안 써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이 꼭 지혜 쓰고 붙이고 싶잖아요. 나중에 지금 상명대 앞에 거기 붙어있는 다른 사대문도 아니고 사소문도 아닌데 한양성에 이제 붙어있는 문을 낼 때 지금 상명대 앞에 있습니다. 홍지문이라고 붙였어요. 지혜를 넓혀라. 근데 조선 후기쯤 와가지고 이제 조선 아주 말에 고종이 이니에지가 다 있는데 신만 없다. 신을 붙여라 해가지고 지금 종각에다가 보신각이라고 붙인 겁니다. 두루보, 거기서 믿을 신자가 아닙니다. 두루 잘 믿는다가 아니라 두루 신뢰를 주는 집 해서 보신각을 지은 겁니다. 백성들한테 정치가 신뢰를 줘야 되니까. 양심 있는 정치를 하면 신뢰를 당연히 줘야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서울에 이거 양심을 박아놨다는 거. 그래서 인간 안에 이 이니에지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여기 나와요. 이걸 실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진짜 프로그램이 돼 있는지 실험해 보시는 방법이 이겁니다. 세월호 사건 같은 거 여러분 접했을 때 측은한 마음이 올라오면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는 증거입니까?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사랑하는 명령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세월호 사건이나 온갖 부정부패, 남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처벌을 잘 안 받는 걸 봤을 때 여러분 분노하죠. 뭐 세월호가 아니라도 뭔가 부정부패를 저질렀는데 분노한, 책임을 누가 안 진다. 분노하시죠. 수호지심,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요? 호리 피해만 하게 만들어져 있다면 왜 이런 분노가 일어날까요? 내일도 아닌데. 영화만 보셔도요, 범인이 안 잡히면 뭐 짜증나실걸요? 정의감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정의의 프로그램이 있다는. 지혜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옳고 그름을 무조건 따지시게 돼 있고, 어린아이들 안 가르쳐줘도요, 맞아, 아니야, 이 말을 다 하고 다닙니다. 모든 것을요, 이뻐, 안 이뻐, 맞아, 아니야, 다 판단하고 다녀요. 어린아이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뇌가 성숙되면 자동으로 이런 기능들이 발현됩니다. 아주 어려서는 이게 발현이 안 돼요. 왜냐하면 천지 분간도 못하기 때문에. 천지가 좀 분간되고 나면 이게 발현됩니다. 예절의 명령어가 있기 때문에 뭐가 발현되는지 아십니까? 애들이 어른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어른들처럼 다 눈치 보고 움직입니다. 자, 이게 눈치를요,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눈치 보는 건 욕심인데, 저 사람하고 잘 지내고 싶어서 눈치 보는 건 다 예절이, 이게 양심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양심을 좀 넓게 생각해 보세요. 양심은요, 나와 남을 둘러보지 않고 측은해 하는 거고요. 잘못된 것을 보면요, 분노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이고요. 남과 조화를 이루려고 눈치 보고 맞추는 마음이고요. 남하고 옳고 그름을 선명히 따져서 이건 자명해, 이거는 찜찜해라고 판단할 줄 아는 마음이에요. 요 마음들이 어긋나면요, 삶이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몸이 굴러가는 겁니다. 보고서 하나 쓸 때도요. 찜찜한 게 있는데 무시하고 한번 가보세요. 저 사람도 양심이 있거든요. 대번에 이거 찜찜하다고 확인해 봤냐고 물어볼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문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요즘 이런 말은 쉽게 해요. 아까 호리피해,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고 피해를, 손해를 싫어하는 인물이 존재다. 그래서 문명이 발전되는 거다 하고 욕망으로만 푸는 경우가 많은데 현대 경제학의 기본 전제예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라는 얘기가 한문으로 하면 저거거든요. 이성을 따른다는 합리가 아닙니다. 손해를 싫어하고 그 이익을 좋아하니까 가격이 내리면 사고 이렇게 딱 공식으로 경제학을 만들려면요. 전제를 그렇게 박아둬야 돼요. 인간은 호리피해의 존재다. 그러니까 왜 현대 경제학에서 지금 노벨상 타는 이론들이 뭐냐면 그걸로 안 잡힌다는 거거든요. 왜 안 잡히느냐? 도덕적인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도덕의 양심이 입에되면요. 아무리 싸도 안 살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서양도. 그래서 좀 미리 이런 고민을 우리가 앞서 나가서 고민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서양은 이 정도 지금 자료가 없어요. 이거 지금 2300년 전에 이런 자료들이 있는데 이거 연구 안 하시면 억울한 거 아닙니까? 자, 문명을 한번 보실래요? 인간이요. 문명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욕망 때문에 발전한 것 같지만 뭐가 잡아주냐는 거죠. 욕망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요. 욕망과 양심의 협주로 우리 문명은 발전하게 돼 있어요. 보세요. 욕망이 어느 선까지 오른지를 누가 정해줍니까? 양심이요. 그 방향을 누가 정해주냐면 양심이 정해줍니다. 인간들끼리 서로 공감하는 능력인 측은지심이 없었다면 인간 사회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지 못한다면요. 저 사람 처지가 안 와닿는다면 여러분 같이 모여 살 수가 없어요. 정의감이 없다면요. 인간한테 정의감이 프로그램되어 있지 않다면요. 법률이나 제도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법의 시행이 우리가 그 법의 시행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의미를 못 부여할 겁니다. 사양지심이 없다면 어느 문명의 인간의 모임에요. 예절이라는 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서로 남을 눈치 보니까 만들어진 거거든요. 시비지심이 없다면요. 학문이라는 게 불가능합니다. 서로가 다 다른 판단 기준을 갖고 있다면 시비 판단의 기준을 제가 이런 얘기 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죠. 저한테만 옳지 여러분한테 옳지 않은 얘기가 될 건데 우리는 뭘 전제하고 있죠? 옳고 그름을 누구나 똑같이 판단하고 있다는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게 여러분 이미 양심을 전제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합리적으로만 말하면 남은 설득당할 것이다라는 건요. 상대방의 양심을 믿고 계신 겁니다. 내가 예절을 지키면 상대방도 예절을 지킬 것이라는 것도 양심을 믿고 계신 거고 또 상대방 서로가 지금 서로를 이해하는 공감하고 있다라는 확신은요. 이 인에서 나옵니다. 사랑에서. 사랑, 정의, 예절, 지혜 그리고 이 성실이라는 게요. 인간 삶의 필수고 이게 없으면 못 살게 돼 있어요. 이게 없다면요. 지금 이 지구상에 다 서로 뒤통수 치느라고요. 정신이 없을 겁니다. 요게 막아줘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연구하면 우리가 길이 보이겠죠. 자, 빨리 진행해 볼게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간이 원래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다면요. 여러분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시면 양심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증거가 과학적으로 있습니다. 보세요. 인간의 전전두피질이요. 인간 여러분 몸의 최고 사령부입니다. 사령탑인데 이 친구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활성화될 때랑 부정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될 때가 있는데요. 긍정적일 때는 현재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면요. 긍정적이 되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양심적이고 윤리적이고 정의감 이거 제가 쓴 게 아닙니다. 지금 과학적 결과물이지. 책임감, 사리분별도 하고 공감도 잘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건강하면요. 자동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니에지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뇌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면요. 반대로 갑니다. 부정적이고요. 집중이 잘 안 돼요. 비양심적이 되고 무책임해지고 충동 억제가 안 됩니다. 사리 판단 못하고 공감도 안 돼요. 이게요. 한 사람 안에서도 이게 일어납니다. 하루에. 여러분이 되게 경황 없는 일 당하시면 이쪽으로 변해요. 내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때는요. 사람이 갑자기 변한 것처럼 시야가 좁아지고 막무가내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 조금 여유가 생기고 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또 이제 남을 공감하게 되고. 이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여러분 뇌가요. 건강하면 무조건 양심적이 되게 다 프로그램이 돼 있는 겁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요. 신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죠. 신을 부정하는 학자들이 믿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인간은요. 신 없이도 원래 양심적이라는 게 큰 겁니다. 근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그게 신성이라는 거예요. 왜 그걸 찢어서 보시냐.
너무 인격신만 강조하는 기독교에 대한 반발은 이해가 되지만 그게 신이라는 겁니다. 우주를 경영하는 이 법칙이. 동양에서는 이걸 신이라고 했어요. 인간이 아니라 저 법칙, 음양오행의 법칙을 신이라고 봤습니다. 그게 물질 세계에 표현될 때는 아까 생로병사나 생장수장이나 금목수화토, 인간의 마음을 통해 표현될 때는 희노애락과 인의지신. 이 중에 인간이 인의지신이라는 법칙을 따를 때 인간의 삶은 최고 수준 높아진다라는 게 스마트폰 제대로 쓰는 게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결과, 연구 결과에서 여러분이 하나 주목하셔야 할 게 명상만 하면요, 뇌가 금방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명상법은 너무 다양하죠. 제가 여러분께 명상하는 법을 아주 손쉬운 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법이 지금 핵심입니다. 컴퓨터나 인간이나 쓸수록 느려져요. 리셋만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리셋이 뭡니까? 쓸데없는 기억 날려버리는 거죠. 초기화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진짜 그렇게 순수하고 뇌가 건강해지기만 한다면 자동적으로 양심이 나온다면 끝없이 리셋할수록 우리는 더 양심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걸 한번 실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제가 방법은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쉬워요. 인간의 마음 원래 자고 일어나면 이랬죠. 금방 고민이 밀려오면요, 빼도 박도 못하게 됩니다. 도로는 못 드러내도요, 인간의 마음은 무형이라 드러낼 수 있어요. 뭐 한번 보죠. 안 그러면요, 도로보다 더 정리하기 어려운 게 우리 마음이고, 방법만 정확히 알면 아주 손쉽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이게 한 5분만 투자하시면 되는데, 5분까지도 안 걸려요. 능숙해지면 한 1분이면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함을 여쭤볼 테니까 모른다고 해보세요. 자, 성함 어떻게 되십니까? 모르시죠? 자, 성함 모르시죠? 성함 모르시죠? 성함 모르시죠? 잠깐만 이름 모르고 한번 전제해 볼까요? 그냥 놀이처럼 접근해 보세요. 이게 리셋이 됩니다, 뇌가. 내 이름 몰라요. 눈 감으시면요, 더 눈 감으시고 해도 더 좋습니다. 내 이름 몰라요. 처자식 몰라요. 지금 어딘지 모릅니다. 난 존재합니다. 나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름 몰라요. 이름도 모르는데 돈 걱정 나세요? 이름도 모르는데. 뭐 성공할까 실패할까 걱정 나세요? 이름도 모르는데. 존재만 한번 해보세요. 인간이 이 짓을 못해요. 끝없이 자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생각으로. 잠깐 쉬면 리셋되면 훨씬 뇌는 활성화될 텐데 건강해질 텐데 잠깐을 못 쉬어요. 이름 모르시죠? 존재하시죠? 나이가 몇이나 되실 것 같습니까? 이름도 모르는데 나이가 알까요? 나이를? 의미가 있을까요? 나이가? 부족한 거 있으십니까? 이름도 모르는데. 요걸요, 한 1분이나 5분만 하고 나면요, 진짜 아무것도 몰라져요. 정신이 완전히 리셋됩니다. 그러고 나면요, 뭐가 일어나냐면요, 집중력이 좋아지고요, 양심적이 되고, 진짜 그러나 해보세요. 마음이 그렇게 디자디비져요, 순간적으로. 그 기운이 가시면 다시 좁아집니다. 그러니까 명상 같은 거 하는 분들이 명상하고 나면 그렇게 인자한 얼굴이 변해요. 인자한 얼굴. 본인이 원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돼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금방 돌아옵니다. 그럼 이걸 자꾸 하시다 보면요, 내 안에 있는 양심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아주 최고의 비방이에요. 이 명상이라는 게. 근데 이 어려운 명상 말고 이름 모르기만 해보시면 돼요. 이게 제가 동서양 명상법도 제가 다 연구해가지고 책을 냈는데 제일 핵심입니다. 이것만 아시면 다른 거 안 배우셔도 돼요. 실제로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요, 기분이 살짝 좋아질 정도까지 하셔야 돼요. 이름 모른다 했을 때 진짜 걱정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편해지시면요, 명상이 제대로 된 거예요. 뭐가 된 거냐면요, 세로토닌이나 호르몬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호르몬이 나올 정도가 돼야 편해집니다. 변한다는 증거가, 호르몬이 나왔다는 증거가 진짜로 뭔가 편해져요. 진짜로. 몸까지. 그 마음으로 보면요, 그렇게 여유롭고 몰입이 잘 되고 합니다. 잡념에서 자유롭고, 또 하나, 뭔가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꼭 필수인 이유가 창조적으로 변합니다. 우주가 제일 창조적이에요. 우주가 만들어 놓은 벌레나 곤충 봐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인간들은 그거 베끼는데 바빠요. 그 엄청난 창조성이요, 자연에서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그런데 여러분이 왜 창조적이지 못하시냐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선입견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어오는 거를. 여러분의 이해관계나 여러분의 선입견이요, 좋은 생각이 들어오는 걸 막고 있습니다. 막으니까 못 나오지, 절대 안 막으면 들어와요. 막고 계신 걸 지금 보세요.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해버리면요, 나의 선입견과 나의 욕망이요, 잠시 작용을 멈춥니다. 영원히 사라진 게 아니라 잠시 멈춰요. 그때 뭔 생각이 나냐면요,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왜 이런 것만 고집하고 있는지가요, 냉정하게 보여요.
내 자신이 한 걸음, 내 자신으로부터 한 걸음 떨어지면서요. 자연스럽게 창조적으로 변합니다. 고민이 있던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돼요. 그냥 쉬기만 했는데. 자, 근데 이것만 갖고는 진통제에 불과하고 본격적인 치료제를 좀 쓰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양심은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먼저 리셋했는가 한 1분에서 5분 정도 몰라 해보신 다음에 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뭔가 마음이 평정심이 왔을 때 물어보세요. 이니에지를 물어봅니다. 남의 입장은 지금 어떨까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누구랑 싸웠어요. 그 사람 심정은 어떨까라고 물어보면요. 마음이 조금 평온해진 뒤에 물어보시면요. 정확하게 보입니다. 이럴 것이다 라는 게 왜냐? 그 전에 여러분이 이해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 마음이 조금 약해지니까 그냥 이해가 돼요. 완벽히는 아니어도 뭔가 진지하게 더 그 사람 입장이 돼봅니다. 이게 인이에요. 정의. 그 사람한테 내가 당해서 싫은 일 혹시 한 거 없나? 양심에 부끄러운 거 없나라고 물어보시면요. 뭔가 있으면 떠오릅니다. 찜찜한 게 와요. 혹시 그 사람이라면 내가 상대방이라면 무례하다고 느낄 만한 요소 없었나 한번 물어보세요. 이걸요. 죄책감 속에서 물어보시면 안 돼요. 지금 평정심 속에서 물어봐야 좋은 답이 나오지 죄책감을 가지고 물어보면요. 나 죽일 놈 되고 끝나요. 그냥. 그것도 욕망이에요. 여러분을 스스로 무슨 비운의 주인공으로 몰고 가는 것도 욕망이 하는 짓입니다. 그냥 평정심 속에서 물어보면요. 이렇게 하면 둘 다 더 좋아지겠군 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이디어가 나와요. 이건 정보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책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정보와 판단 중에 뭔가 자명하지 않은 찜찜한 걸 없나라고 물어보시면요. 뭔가 하나가 떠올라요. 이런 마음이 조금 평온해진 상태라면.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된 뒤에 물어봐야 좋은 답이 나오고 흔들릴 때 물어보면요. 뭔가 좀 오답이 나와요. 여러분의 죄책감, 뭔가 부끄러움 이런 게 욕망이 뒤섞여서 뭔가 답을 내버려요. 그럼 어떻게 판단하시면 좋냐? 첫 번째 단계에서 내가 이 문제를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심정이 돼 있는가 물어보시면 그게 제일 맞을 겁니다. 내가 이 문제를 냉정하게 다룰 수 있나? 라고 물어봤을 때 자명할 정도로 뭔가 마음이 좀 평정심을 갖췄을 때 그때 다음 질문들을 물어보시면요.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답이 나옵니다. 오늘 부인이랑 싸웠다. 요거 물어보시면요. 생각지도 못한 게 탁 나와요. 그것 때문인가 하고. 근데 그전에는요.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잘했고 그 사람이 잘못했지 더 이거는 따질 문제도 아니다라고 한 문제가 잠깐 모른다 하고 내려놓고 나면요. 딱 뭔가 하나 와닿는 게 있어요. 그거를 반성해야 상대방이 들어줍니다.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올바른 판단할 때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판단했을 때 실수를 시정하는 데도 꼭 필요해요. 왜냐? 다른 사람들은 다 양심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걸 납득을 못하면요. 엉뚱한 변명을 하고 엉뚱한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다가 문제를 더 키워요. 이번 대한항공 건 있죠. 그분이 이거 못해서 지금 사고 난 거죠. 모든 연예인, 정치인, 공인들이 악플 날리는 경우 한번 분석해 보세요. 이거 아닌 경우가 없습니다. 이걸 어길지 않았을 때는 절대 욕을 못해요, 사람이. 이것만 알아도 욕 안 먹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걸 여러분 오늘 하루 중에 이거 어긴 게 있다면 직장에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분명히 뒷담화 까고 있을 겁니다. 이거 예언이 아니라 이거 재밌지 않습니까? 공식만 알면 된다니까요. 이 공식 어기지 않았다면 여러분 당당해지셔도 돼요. 그쪽 이상한 거지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저 공식을 가지고 점검해 봤더니 뭔가 걸린다. 그럼 여러분도 지금 책임이 있기 때문에 빨리 고치셔야 돼요. 그래서 옛날 선비들이 뭐라고 하냐면 누군가 나를 무고할 때 이걸 가지고 따져보라는 겁니다. 따져봐서 내가 당당하면 그 사람이 황당한 사람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어차피 그 사람하고는 공정한 대화가 불가능하니까 따져봤는데 내 안에서 뭔가 잘못된 게 발견되면 그 사람은 내 스승이니까 빨리 고치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선비들 자세예요. 요게 공식이 확립이 안 돼 있으면요. 인간 경영, 양심 경영 안 됩니다. 윤리 경영 안 돼요. 윤리가 뭔지 알고 윤리 경영을 합니까? 내가 생각하는 윤리를 고집하시면 경영이 안 돼요. 남들 마음을 만족시켜야지 그게 윤리 경영이고 양심 경영인데 인간이면 보편적으로 원하는 건 이겁니다. 담배 한 대 사다 주고가 아니라 요거 해주길 원해요. 모든 사람. 여러분 교통사고 났어요. 제발 뭘 바라십니까? 앞차 사람이. 여러분이 뒤에서 받았어요. 앞차의 사람이 양심적이길 원합니다. 근데 내릴 때 목을 잡고 내리면서 이제 눈이 뒤집어진다. 그럼 나도 이제 무장을 해야 돼요. 싸워야 되니까. 저쪽이 호리피로 나오면 나도 이제 좀 맞붙어야 되거든요. 내 거 지키려면. 이해되시죠? 모든 인간이 원하는 게 대접받고 싶은 게 뭐냐면요. 상대방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이거 먼저 해주는 게 영성 높은 사람이에요. 남이 해준 뒤에 하겠다고 하면 안 돼요. 남들 다 법 어기는데 나도 어길래 그러면 진짜 세상 살만해지겠죠. 엉망이 됩니다. 남들은 그럴지언정 나는 먼저 이렇게 할래. 그 사람이 진정한 리더인 거죠. 그 사람으로 인해 이 사회는 변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진정한 양심적 리더가 되셔서 정신문명, 물질문명을 조화롭게 하고 새로운 어떤 그런 문명을 만들어 가려면요. 이런 영성에 대한 기본 이해가 없이는 절대 안 되고 이게 인문학에 들어있기 때문에 요즘 인문학 하는데 인문학 고전 읽어도 이 정수를 그냥 못 빼먹으시면 겉핥기밖에 안 돼서 결국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되고 새로운 문명을 열어가는 데도 도움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정보들을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예. 어떻게 시간이 한 시간 동안에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융합이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자본주의 문명과 이게 공산주의 문명도 똑같습니다. 욕심 문명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을 얘기를 안 하고요. 우리가 좀 더 물질을 발전시키면 우리 모두는 유토피아로 갈 거라는 환상 속에서 나온 문명입니다. 똑같은 걸 주장했어요, 둘 다. 그러니까 누가 더 잘하느냐지 공산주의도 우리식으로 해야 물질이 빨리 발전한다고 생각했고 자본주의는 우리식으로 해야 물질이 빨리 생산력이 발전해서 우리 모두 이제 생산력이 왕창 발전하면 놀고 먹으면서 필요한 거 갖다 쓰는 시대로 갈 거라고 둘 다 믿었습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그렇게 해결이 전혀 안 되고 물질이 발전할수록 빈부격차가 더 커졌어요. 요 간단한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양심 문명이 아니고는 답이 없겠구나라는 겁니다. 욕심으로 유혹해서는요. 많이 가진 사람이 왜 내놓냐는 거죠. 왜 남의 입장을 배려하는 거죠. 이거 똑같은 이론이요. 이겁니다. 정치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되게 성공했고 부를 잘 다룰 줄 알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그런 재주는 없는데 양심적이에요. 그럼 우리가 누굴 뽑냐 할 때 돈 잘 버는 사람을 뽑아놓으면 돈 버는 법을 아니까 내 돈도 불려줄 것이다 하고 뽑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런데 뭘 크게 착각하고 계시냐면 그 사람은 자기 돈 버는 달인이지 욕심과 양심을 구분을 못 하셔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돈 불리는데 달인이지 남의 돈 불려본 거는 경험이 없으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 살아본 적도 없고 그거는 연습해야 나오는 건데 갑자기 그걸 우리가 기대하고 돈 잘 버는 사람을 지지해버리면 엉망이 됩니다. 이게 대학책에 나옵니다. 유교의 사서 중에 대학에 뭐라고 나오냐면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재능이 있다고 해서 만약에 그 사람을 장관을 시키면 어떤 나라를 맡기면 온갖 재난이 함께 도달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욕심 문명의 폐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구를 대학이 뭐로 끝내냐면 그래서 국가는 정의를 이롭게 여기지 이익을 이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면 정의가 해로운 건 아니잖아요. 이 얘기입니다. 욕심보다 양심을 중시한다. 이 얘기로 끝냅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다른 질문 없으시면 요거 하나 마지막에 제가 다 많이 못 다뤘는데요. 요거 혹시 들어서 아시나요? 제가 아시면 설명드리고. 15을 지학, 30을 이립, 40을 불옥, 50을 지천명, 60을 이순, 70을 종심소욕 불류구 이렇게 부르거든요. 요 뜻만 한번 설명드리면요. 이게 아까 그 질문에 답이 될 것 같아서요. 인간이 양심을 따르는 게 어려워요. 공자님도 이렇게 70에 걸쳐서 했대요. 70평생에. 공부를 엄청 해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더 효율적으로 되겠죠. 공자님 때 자기가 어떻게 닦아는지를 써놓은 겁니다. 보세요. 15살에 내가 학문의 뜻을 세웠다. 양심을 한번 밝혀보리라고 뜻을 세웠다. 자기 안에 양심을 한번 느낀 겁니다. 강력하게. 내 안에 양심이 있다는 거 알겠고 나 요놈을 한번 밝혀볼란다. 이게 15살인데 이 이유가 예전에 성균관을 15살에 가요. 고대에는. 성균관 갈 나이라서 이걸 써놓은 겁니다. 30이면 옛날에 대학 졸업할 나이에요. 그때 뭘 주장했냐면 대학 졸업했을 정도면 양심에 대한 뼈대는 서 있어야 되잖아요. 사단 양심을 확충하는 그 뼈대가 확립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에 출사를 해서 뭘 하냐면 하급관료 생활 한 10년 합니다. 그래서 공자님이 뭐라고 했냐. 한 40이 되면 대학에서 양심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았죠. 실제 10년간 관료 생활하면서 양심을 써봤잖아요. 부록. 이제 웬만한 일은 판단이 그냥 선악 판단이 바로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공자가 뭐라고 하냐. 하학이라고 그랬어요. 아직 형이하의 학문 단계다. 열심히 배워가고 있는 거지. 여러분 안에서 양심이 그냥 나오면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양심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게 50부터입니다.
지천명이라는 게 뭐냐면요. 천명이 아까 뭡니까? 양심이에요. 천명을 그냥 알게 된다는 게요. 50부터는요. 아주 익어가지고 이제 뭔 일이 딱 닥치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냥 나와버려요. 이거는 어떻게. 양심의 소리가 밖으로 그냥 튀어나올 때 지천명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수는 뭔 뜻이냐면요. 욕을 먹어도 귀가 순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논어의 본 뜻은 천명을 지금 알게 됐죠. 알고만 있지 잘하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알게 됐는데 다는 못해요. 이순이라는 게 천명을 듣고 따른다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에 충실하게 따를 수 있는 나이가 한 60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이게 태권도 단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한 6단 정도가 되면, 바둑 6단 정도가 되면 이제 그 하늘의 소리가 그냥 들리고 그냥 따르게 된다. 그래도요, 아직 따른다고 했지 자유롭다고는 안 했죠. 70이 뭔 내용인지 아십니까? 정심소욕 불류구. 마음이 가는 대로 해도 절대 천명을 어기지 않는다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양심을 못 어기는 단계가 70입니다. 바둑으로 치면 7단이죠. 원래 그 태권도나 바둑이 7단은 돼야 이제 자유가 오죠. 근데 5단만 돼도 아주 실력이 날아다니거든요. 양심 소리가 그냥 들린다예요.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밑에는 양심을 이해하기 위한 끝없는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에 걸쳐서 이게 닦아야 할 내용이라고 소개해 놓은 거니까 절대 쉽다고 말을 못 드리죠. 근데 공자가 평생 연구한 게 이거다라고 자기 얘기를 해놨으니까 좀 참고하셔서 학문의 발전 단계가 이렇게 된다. 여러분이 처음엔 양심 분석, 아까 제가 지시해드린 걸 열심히 분석하다 보면 이제 요령이 자꾸 나시겠죠. 이제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양심의 찜찜함이 없어진다라고 양심을 자꾸 들여다보시면서 이제 연구를 하시다 보면 어느 날부터 자유가 더 오고 자유가 오다가 여러분도 이제 군자와 이게 철인의 단계로 가실 수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나는 갑자기 무슨 철인 되고 싶지도 않고 군자 되고 싶지도 않은데 이게 뭔 말이냐 하실 수 있는데 요 얘기입니다. 정신문명이라는 건요. 이렇게 어떤 나름의 발전 단계까지 갖추고 있는 하나의 완결된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명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이 양심을 지킨다는 게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가야 하는 하나의 큰 어떤 공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신문명이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실수록 여러분 물질문명이 다스려집니다. 예,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옛날들이 뭘 연구했는지를 아신다면 거기서 조금만 우리가 지혜를 가져와도 우리 삶의 문제들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요, 돈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 뭐 기술이 지금 떨어져서 힘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 문화의 힘이 떨어져서 힘들고, 특히 우리나라가 문화의 힘이 약해요. 뭐냐면, 남까지 이렇게 국민 통합되어 있지 않은 거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서로 배려 안 하는 거 보면 문화의 수준이 되게 떨어진다. 이래가지고 선진국 못 된다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선진국 쪽 가면요, 남 배려 더 합니다. 그게 뭐 좋건 싫건 아무튼 해요. 근데 이쪽은 안 해요. 그냥 기분 나면 하고 아니면 안 해요. 이게 우리가 중국 보고 비웃는 것도 그거거든요. 저 대륙에 뭐 하는 게 우리가 양심 가지고 다 평가하는 겁니다. 저 문화 저질이다 고질이다를. 우리 문화 수준을 딱 보면요. 그게 우리 수준이더라 하는. 그래서 저는 돈 안 들이고 바로 우리나라 국격을 올리는 비법은 양심 운동하는 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 안 들이고 양심 분석 조금만 해주면 우리나라 국가 수준이 올라가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까지 저는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질문이 있어가지고 마음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이제 굉장히 알기 어렵고 더군다나 이제 어디 있는지 이걸 얘기를 어떻게 답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모든 철학자들이 다 마음 얘기하고 우리 일상 사람도 마음 얘기하는데 그 둘이 아니고요. 마음 그러면 여러분 생각, 감정, 오감입니다. 그것만 가만히 생각해 보셔도 재밌어요. 뭐냐면요. 뭐 이거 너머에 무의식의 영역이 있지만 지금 드러난 거 가지고 말하면 생각, 감정, 오감밖에 없습니다. 요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저 보고 계시지만 여러분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사실은.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보시는 저는요, 그 객관적인 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마음 중에 오감작용에 들어온 정보를 조합해서 여러분은 지금 저를 홀로그램처럼 만들어 놓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근데 뇌도 물질이고요. 그 내면에서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보고 계세요. 왜냐, 뇌가 쉴 때도 여러분 꿈을 꿀 수 있거든요. 심지어 뇌가 완전히 정지됐을 때도 여러분 진짜 실감나는 꿈을 꾼 사례들이 최근에 누가 하버드 그 교수님이 나는 뭐 천국을 봤단지 뭐 거기에 자기가 봤더니 자기는 신나게 꿈을 꿨는데 깨서 보니까 내가 그때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
이 물질하고 이 정신하고 조금 달라요. 그런데 같이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뇌나 마음을 같이 보시더라도 여러분 지금 저를 실감나게 보고 계시지만 저한테서 간 빛이 여러분 망막 통해서 뇌에서 전기신호로 가서 뇌에서 재구성해서 보고 계시다고요.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 머릿속만 계속 보고 계십니다. 머릿속을 이걸 만져봐도 사실 여러분 머릿속을 만지고 머릿속에서 느껴지는 촉감, 여러분 오감, 생각, 감정 가지고 여러분은 보고 듣고 사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마음의 작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데 그게 별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생각, 감정, 오감에 들어온 정보들을 여러분이 조합해서 우주라고 하면서 살고 계신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은 여러분 삶 전체의 문제예요. 이렇게 제가 예를 들어드려요. 제가 양말을 신고요. 지구를 다 돌았습니다. 저는 뭐만 느낀 거죠? 지구의 모든 흙을 다 밟아보고 왔어요. 제 양말 신고. 저는 양말만 느꼈어요. 이해되십니까? 전 세계에서 나한테 자극을 주면 나는 계속해서 내 마음속만 보고 있는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 안에 그 나타난 정보들만 계속해서 우리는 보고 삽니다. 이게 일체 유심조라는 게 모든 게 마음 먹는 데 된다는 뜻이 전혀 아니고요. 일체는 여러분 마음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을 우리 마음으로 해석하고 보고 살아갑니다. 윤회가 있다고 해도 영원히 세세생생 여러분이 윤회한다고 해도 여러분 마음 밖에는 하나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안드로메다 건너에 여행 간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마음만 보고 마음에 들어온 정보만 계속 바뀌고 마음이라는 스크린에 나타난 그림만 계속 바뀌지 여러분은 결국 마음이라는 스크린만 계속 보며 살아간다. 이런 얘기 하나 생각해 보셔도 마음이라는 주제에 뭐 제가 다 말씀 못 드리고 불교에서 말했던 마음이 바로 이거라는 거 말씀드리면 생각을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통해 모든 걸 해석하니까 뭔가 괴로운 일, 뭔가 한 일도 결국 내 마음의 오감에 나타난 정보와 내 생각, 감정의 이런 것들이 정보들이 뭉쳐서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게 날 괴롭히고 있다는 걸 아시면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그걸 경영할 때는 이니에지로 경영을 해주시면 여러분 마음을 풀어가시면 그게 엄청난 거라는 우주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생각, 감정 하나를 경영하신다는 건요. 이건 우주적인 사건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사실은 우주기 때문에.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잘 안 해보실 생각 같아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뭐 마음을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힘들고. 하나만 더 질문. 예. 그 양심이 본성이라고 이제 말씀을. 예.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 양심은 다 동일한. 그렇죠. 예. 왜냐하면 그 이제 어려운 영적 실험까지 필요한데요. 아까 모른다를 극치에 가면요. 나와 남을 구분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갑니다. 거기에서도 어떤 본성이 남아있냐를 보는 건데 내 거 챙기고 싶고 내 욕심 부리고 내가 뭔가 내 의견만 맞다는 건요. 생각 차원에서만 작동하지 생각 넘어가면 벌써 그게 작동을 못해요. 그럼 생각 너머에 존재하는 여러분 존재에 적용되고 있는 어떤 본성, 공식이라는 건요. 나와 남을 벌써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누구나 나와 남을 넘어선 어떤 진리가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결국 그거는 나의 자아를 통해 표현되기 때문에 남과 나 사이에서 뭔가 왜곡되면서 표현되고 있지만 그 근원에서는 왜곡시킬 수 없는 영역이 있거든요. 나와 남의 생각 너머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깊은 잠 주무실 때 여러분 나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 적용되는 공식이 분명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공식이 양심이 거기에 부합하지 욕심은 거기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욕심이라는 걸 벌써 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아를 초월하는 데까지 한번 몰고 가보면 이거 이제 제가 철학자들을 대변해 드린 겁니다. 철학자들이 고전을 보니까요. 그런 실험을 통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영적 실험을 통해서 우주에 어떤 보편적 진리가 있다는 걸 주장하지 이런 실험을 안 해보고 주장하는 분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예. 죄송한데 딱 하나만. 예. 제가 소프트웨어 쪽을 하기 때문에. 예. 흔히들 요새 많이 아까 거기 질문에도 좀 포함된 것 같아요. 예.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쪽을 많이 지금. 예. 그럴 경우에 옛날에 스페이스 오디세이나 그런 데 보면 기능이 나오죠. 그럼 그런 그 소프트웨어 쪽도 예. 이런 양심, 예. 이런 우주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AI와 그쵸. 인간과의 어떤 그게 차이지 않을까요? 예. 근데 유사하게는 가겠지만 결국에 이 양심이라는 걸 구동할 정도의 그런 기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무튼 인간의 영혼이 가장 신성에 가까워서 이걸 구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물질의 개발의 뭐 한계를 제가 미리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결국 물질이 양심에 가깝게 간다는 것도 아무튼 인간의 그런 가장 본질적 영역을 이제 구현하는 아무튼 그 능력일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양심을 정확히 알고 이제 만약에 그런 걸 연구하시면 훨씬 재밌지 않을까 저는 그 정도 진짜로 예 그렇죠. 그러면 프로그램을 할 때 이니지라는 거를 아무튼 고려해가지고 한번 하시면 그래도 양심에 가깝게 아마 구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 시간이 좀 됐는데요. 예. 그 중용으로 배우는 물질 동작과 정신 능력의 일말이라는 주제로 열강을 해주신 이런 다시 한번 박수. 예,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예.